형사사건 중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 유형이 바로 상해 사건입니다. 술자리 시비라든지 주차 시비처럼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상해 진단서가 실무상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상해죄 고소 전에 꼭 기억하실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상해란 뭘까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법원은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너무 경미해서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에 통상 생길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낫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상해죄의 상해라고 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이나 성별, 체격 같은 부분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태에 따라 상해로 인정될지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다면 어떨까요?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면 상해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이 됩니다. 판례 중에는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졸리게 해서 일시적으로 실신에 이르게 한 경우, 그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해서 뇌진탕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등에서 외상은 남지 않았더라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불안장애 같은 정신적 기능장애에 해당하는 상해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상해 진단서만 있으면 무조건 상해죄가 인정될까요?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합니다. 상해 진단서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상해 진단서의 존재만으로 항상 상해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판례는요, 형사사건에서 상해 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상해 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해 진단서가 제출됐더라도 발급 경위, 진단 내용, 치료 경과, 진단서 발급 근거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가해자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상해 진단서를 봤는데 상해가 발생한 시점보다 한참 나중에 병원에 갔다거나, 진단서 내용을 봐도 대부분이 피해자가 어디가 아프다고 한다, 이런 통증 호소에 의존해서 발급이 됐다거나, 아니면 상해 부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원인과 맞지 않다거나, 원래 피해자의 기왕증하고 무관하지 않다거나, 처음에 병원에 한번 가고 그 뒤로 치료를 받은 적도 없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면밀하게 보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피해자는 되도록 사건 당일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한참 있다가 병원에 가면 인과관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아서 다쳤다, 이런 식으로 상해의 원인을 의사한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또 피해 부위 사진이라든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치료 내역처럼 상해 진단서 외에도 상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다양해서 각각의 사건마다 쟁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면 고소 전에 변호사와 개별적으로 검토해보는 방향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